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딜 또 찾아왔냐면 글로벌 모니터 대표님이신 김수원 대표님께 좀 찾아왔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재무제표를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대표님한테 배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러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강의 자료거든요. 강의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한번 워낙 더 유명하시지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대표 맡고 있는 김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좀 진행을 좀 해볼까요, 대표님?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손익계산서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볼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요소들 이야기 좀 하고, 재무상태표 좀 넘어가고, 뒷부분에서,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이나 재고자산 회전율, 또 활동성 지표 이야기 좀 하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우선 뭐 이 재무제표가 사실은 방대하잖아요. 손익계산서, 뭐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뭐 현금흐름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뭐 세세하게 유튜브에서 이제 다 짚어드리기도 어렵고 우리가 뭐 이게 강의도 아니니까 또 구독자분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편안하게 들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조금 큰 그림 중심으로 가면서 그리고 좀 구체적인 거는 또 대표님 책이 있잖아요. 책이 여기 지금 광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 하다가 이거 강의 좋고 이거 하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역주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책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뒤에 이제 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배우는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저 이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잠깐 끼어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종목부터 시작하나요? 예, 우선은 이제 손익계산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뭐 CS 윈드는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거는 뭐 절대로 아니고요.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없습니다. 뭐 원래 없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추첨을 해서 뽑은 이렇게 섞어가지고 손익계산서 이제 지금 뭐 구독자분들 그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우선 뭐 제일 위에 영업수익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아랫단에는 이제 영업외의 수익하고 영업외의 비용이 있죠. 그래서 영업외의 수익은 뭐 크게 나누면 금융수익하고 기타 수익이 될 거고, 영업외의 비용은 크게 나누면 금융비용하고 기타 비용이 될 겁니다. 세부적인 뭐 항목들은 뒤에서 조금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분법 투자 손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분법 투자 손익. 그래서 저희 이번 유튜브에서는 이제 지분법을 다루진 않는데, 다음에 또 이 팀장하고 같이 한번 찍을 기회가 있으면 뭐 지분법이라든지 또 연결 재무제표 보는 것도 같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죠. 이제 영업이익 아랫단에 영업외의 손익을 반영을 해주면 이제 세전이익이 나오죠. 글자 그대로 이제 세전이익이니까 여기에 법인세 비용을 반영을 하면 단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그 밑에 이제 녹색 부분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죠. 이 단기순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누구의 몫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말도 어렵죠. 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 또 이제 비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이렇게 돼서 우선은 뭐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일반 그 구독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쉽게 바로 5분 만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잠깐만 질문 드리면 일단 쭉 내려오셨어요. 매출액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매출액에서 이게 뭔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워를 만드는 회사니까 타워 만들 때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매출 원가가 될 거고 그렇죠. 그걸 빼고 남는 돈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되는데 CS 윈드가 여기저기 이거 좀 사주세요라고 하면서 판관비를 또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장사하면서 버는 돈은 영업이익이고 그 중간에 그거 외에 다른 거 내가 돈을 빌린 거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 그것까지 다 빼면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세전이익이 나오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빼면 당기순이익인데 지금부터 설명해 주신 거는 당기순이익도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이제 해주실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을 왜 나눠서 봐야 되는지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나요? 다음 페이지로? 네. 자,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뭐 영업이익이냐 당기순이익이냐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 이익 중에서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냐 당기순이익이 더 중요하냐 뭐 둘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기업의 이제 본연의 그 활동에서 창출된 이익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일회성 어떤 비용이나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드시죠. 천천히 하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내려올 때 다양한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야 네가 이거 장사해가지고 돈 얼마 벌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영업이익이 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영업이익 아랫단에 가면 이제 영업 외의 뭐 비용이나 수익 같은 경우는 그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속성이 있는 그런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경우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성격의 수익이나 비용도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기업에서 뭐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수익이나 비용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또 그 일회성 비용이나, 또 수익들이,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좀 변동이 심하고, 또 기업의 어떤 본연의 영업 활동과는 좀 무관한 그런 수익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을 이제 영업수익이라 그러죠. 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매출 원가하고 판매비 및 관리비. 그래서 매출인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요걸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고 하고 GP?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 우리가 줄여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매출 원가율이 높으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판관 비율이 높으면 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매출 원가율이 아무리 높아도 판관 비율이 높으면 그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회사들 있죠. 제약회사들 보면 매출 원가율이 한 50%, 40%, 심지어 매출 원가율이 한 60%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잖아요, 약. 알약 만드는데 사실은 그 제조 원가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은 한 50% 정도 되는데, 이 제약회사들이 판관비를 많이 씁니다. 이제 뭐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판관 비율이 한 35%에서 45%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 실제로 영업이익률은 10% 안팎, 잘하면 10% 약간 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10% 언더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매출 원가율에 작용하는 복병들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복병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선은 이제 저가 수주,
아이고, 수조 산업 같은 경우에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진짜, 아니, 건설회사들 막 이런 회사 있잖아요. 조선회사들.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해가지고, 그냥, 좀 사오면 될 것 같고, 사우디 가가지고 막,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막 깎고 막 이런 저가수주 엄청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 조선업체들, 우리 삼성하고 대우하고 또 현대하고, 저가 수주 경쟁하는 바람에, 회사 이제 수주는 했는데, 오랜 기간 수주는 힘들었죠. 했는데, 그 손실 내는 경우. 저가수주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우디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H사랑 H사가 이게 뭐 2,000억에 해줄게요 라고 했는데 뒤로 싹 가가지고 D사가 아니 1,900억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저가수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매출이 좀 떨어지잖아요. 매출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 비용 중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데 따라서 같이 떨어져 주는 비용, 이제 변동비라고 하는 게 있고, 네네네. 매출이 아무리 떨어져도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매출이 떨어져도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그 고정비 효과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감가상각비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감가상각비는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재고 자산이 좀 진부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신제품들이 나와서 이 구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제값을 못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장부에 기록된 그 재고 자산 가격을 시세에 맞춰서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회사 장부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솥, 전기 밥솥이 한 개당 뭐 15만 원에 회사 장부에 잡혀 있어도 다른 뭐 메이커에서 굉장히 좋은 신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또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싼 뭐 이런 막 밥솥이 막 쏟아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형 제품을 팔려고 내놨을 때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15만 원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한 13만 원에 팔아야 된다. 염가로 떨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재고자산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차액이 있죠. 낮춰주는 차액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따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매출 원가에다가 가산을 시켜버립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따로 별도의 계정이 있는 게 아니고 매출 원가에 가산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출 원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병으로 많이들 작용을 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너 어차피 너 아이폰 11 나왔는데 아이폰 10을 또 왜 들고 있냐? 안 팔릴 텐데. 이런 비슷한, 야, 그거 떨어! 야, 어차피 너 그거 100만 원이나 잡아놓은 것 같은데 50만 원이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깎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사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관비를 올리는 복병 중에서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매출 채권의 손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 팀장한테 이제 판매를 했는데 외상으로 팔았는데 이 팀장이 뭐 야반 도주를 해버려. 나중에 드릴게요. 야반 도주를 한다든지 야반 도주는 망해버려. 망해가지고 뭐 갑질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그런 조짐만 있어도 그 회수 가능성을 평가를 해서 매출 채권의 장부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이 자산은 자기 장부에 잡혀 있는 가격을 낮추게 되면 낮춘 만큼이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금 현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가격보다도 낮추어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그 낮추는 차액만큼을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손익계산서로 가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 대손상각비가 판관비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관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야 이게 되게 새록새록 좋네요. 네. 네.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약간 슬픈 얘기, 장사하는 과정에서는 뭐 다 팔면 좋지만, 팔다 보면 또 안 팔리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아유, 안 팔아줘서 어떻게 장사 안 돼서 한숨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익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 매출 채권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 확보하게 되는 이제 매출 채권이 손상이 된다. 이게 이제 손상이 된다는 말은 매출 채권을 다 회수를 못 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으면 나는 100만 원을 회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 물건을 사간 놈이 뭐 하여튼 어찌어찌 해서 이게 매출채권이라는 게 내가 팔았는데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안 받았어 아직. 근데 100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나는 받는다고 100만 원이라 써놨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보니까 저 녀석이 뭐 회사가 좀 어렵고 뭐 워크아웃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지금 가게 문 닫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내가 이제 이거를 다 회수를 못 한다고 손실로 이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출 채권의 장부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11페이지에 예시로 든 게 2020년 말에 이제 결산을 해야죠. 연말이니까. 보니까 매출 채권 잔액이 한 100억 정도 있어. 그러면 이 100억 원어치의 뭐 거래처, 그 수많은 거래처의 이제 그 회수 가능성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보니까 A사하고 B사하고 C사 이 세 군데는 좀 회수가 어렵겠다. 쟤네들 좀 비실비실한다. 비실비실하고 오늘 내일 문 닫을 것 같은 분위기다. 그것도 A사, B사, C사 다 합쳐보니까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 10억을 회수 불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요때 이제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이 금액, 요걸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으로 10억을 설정을 하고, 대손 충당금을 10억을 설정했으니까 요 매출 채권 장부 가격은 이제 100억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10억만큼이 빠져가지고 90억으로 조정이 되고 대손 충당금을 10억을 설정했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는 대손 삼각비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반영되는 거는 대손 삼각비, 요거는 이제 판관비 항목이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출 채권의 장부 가격을 차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100억 아니야 10억 회수 불가능 그러면 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놈을 설정하게 되면 매출 채권의 장부 가격을 10억만큼 떨어뜨려주는 매출 채권의 장부 가격을 차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매출 채권 항목에 적히는 그 가격은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90억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 아픈 얘기죠. 아프죠. 예, 굉장히 아프죠. 100억이 받을 줄 생각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요건 뭐 사실은 TMI이긴 한데 그 뭐 회계를 잘 아시는 분은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전에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7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10억을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7억이 있네? 그러면 이번에 3억만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고 그 3억 원만 대손 삼각비로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해 놓았다면 때로는 그게 그 충당금 잔액이 남아가지고 올해 충당금을 새로 설정해야 되면 과거에 게 남아있으면
그만큼 덜 설정을 하고 대손 삼각비도 이제 덜 반영하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환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진짜 나 못 받는 줄 알고 예. 90만큼 깎아놨는데 예. 웬걸? 이 사람이 더 와가지고 제가 사업이 잘 돼서 그럼 환입되는 그러면 이제 거죠. 5억이 예. 또 이제 환입되는 거죠. 회식해야지. 회식해야지. 회식해야죠. 소고기 먹어야죠. 차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서는 사례를 많이 보여줍니다.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 찾는다고 눈 빠졌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아리온. 네. 디지털 방송 수신기 엔터 전자상거래. 네네. 뭐 별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량한 회사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회사인데 2020년 한번 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 매출 채권 2020년 말에 매출 채권 총액이 90인데 대손 충당금으로 80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87%예요. 그다음에 미수금은 14억이 있는데 미수금도 9억은 횟수 불가로 판정해서 설정률 65%. 단기 대여금도 71억 원이 있었는데 이건 뭐 67억 원 횟수 불가로 판단해서 9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뭔가. 이렇게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한 대손 충당금은 결국 판관비로 가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 뭐 미수금이나 대여금 있잖아요. 이거는 영업에서 발생된 그런 자산은 아니니까 여기서 설정된 대손 충당금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발생되면 요거는 영업이익 아랫돌이라고 합니다. 영업 외에 어떤 기타 비용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이제 판관비라고 있죠. 판관비에 보면 결과적으로 대손 삼각비로 판관비의 대손 삼각비니까 요거는 매출 채권에 연루해서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판관비의 대손 삼각비가 70억이 지금 반영이 됐죠. 2020년도에 70억이 반영됐는데 2020년도에 그 오른쪽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판관비가 보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녹색 칠해진 부분 보면 116억이죠. 116억의 판관비 중에서 무려 70억 원이 대손 삼각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 겨우 8억밖에 안 났는데 이 판관비가 116억이나 되죠. 대손 삼각비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니까 영업 손실이 한 108억 정도 적자로. 엄청나게 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아무튼 상대방이 도망갔나 보다. 어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이 디테일하게 뭐 아리온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탐구를 안 해봤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어떤 투자자분이 이 아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면 전화를 해 보셔야 돼요. IR에 전화를 해서 주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꼬치꼬치 캐 물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는 사실은 재무제표가 다 공시되고 나서 사실은 거의 게임 끝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실제로 사전에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저도 이거를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고 지금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전에 뭐 제가 뭐 이 회사의 조짐을 알 수 있는 건 이제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하는 그 ESA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 위에 표에 보시면 매출 채권이 18억이 있는데 대손 충당금이 18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100%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완전히 전액을 다 포기할 수 있나?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서 공시된 자료를 조금 더 재무제표 주석을 조금 더 파고들었더니 이 18억 원이 전부 다 1년이 다 초과된 채권이에요. 상환 예정 시점으로부터 다 1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보통 1년 초과되면 거의 대부분은 그 전액 그냥 대손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못 받는다 쳐야지 뭐 어떻게 1년 초과 3년 이하니까 사실은 뭐 2년짜리 3년짜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액 그 대선 충당으로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 회사 이제 보시면 18년, 19년, 20년에 보시면 매출이 18년에 60억에서 19년에 26억으로 20년에 뭐 9억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 총이익부터가 지금 다 적자입니다. 예, 다 적자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매출 채권이 없는 회사예요. 매출 채권이. 왜냐하면 이미 겨우 매출 채권 있는 18억 원이라고 하는 매출 채권은 이미 전부 대선 충당금이 다 설정되어서 장부상으로는 이건 없는 거예요. 네. 전부 다 1년이 초과된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시점에서 발생된 매출 채권, 지금 남아있는 매출 채권 잔액은 없는 회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이게 뭐 어렵네요.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ESA 골드만삭스 출신 해외 보드진 영입해서 뭐 골드만 출신의 뭐 아무개 씨 등 5인을 뭐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하는데 뭐 이 양반이 뭐 골드만을 거쳐서 뭐 스펙맨 그룹의 이사를 역임했고 또 뭐 한 사람은 하버드 출신인데 뭐 또 뭐 유명한 어떤 그 IB 쪽에서 뭐 일을 한 해외 투자 전문가다. 그러면서 이제 막 유명 인사들이 막 예, 등장합니다. 주가 올랐겠네 그래서 또. 제가 야 이거 근데 19년하고 20년도에 이 회사가 외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영입하고 나서 그 다음 20년도 초에 그 감사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뭐 하버드의 뭐 골드만의 뭐 스펙맨 그룹의 뭐 해외 뭐 유명 IB 이랬는데 네. 이 사람들은 또 모르겠어요. 얼마나 황당했을 것이며. 대표님, 제가 네. 이제 퇴근하고 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데 네. 저희 회사 이게 지하 5층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네. 냄새가 이거 지독하네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재무제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전에부터 이미 김새가 네. 이상한 김새가 생겼는데 뭘 자꾸 포장지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거를 잘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그 이즈미디어라고 하는 회사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저는 뭐 지금 현 단계에서 뭐 이즈미디어가 뭐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고 뭐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회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나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보면 우리 저커버그 뭐 누나를 사회이사로 뭐 데리고 오고 또 뭐 KT 뭐 사장급 뭐 롯데 부회장급 이런 분들을 이제 사회이사로 막 데리고 오고 하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와서 잘 코치를 잘 해주고 조언을 잘 해줘서 회사가 좋아질 수 있고 또 회사가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을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 회사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가 지금 뭐 아주 그 좋은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디어에 너무 이런 그 유명인의 뭐 친인척들이 등장하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뭐 화려한 뭐 어떤 사회 이사진이 등장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좀 포장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잘 째려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여지를 좀 주는 게 아니냐. 만약에 좋으면 그냥 조용히 하는 거지. 막 너무 떠벌리는 회사인 경우에는 약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팀장하고 제가 막 되게 의심스럽게 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럼요. 네. 이런 좋은 분들 모시고 또 회사를 잘 끌어갈 수는 있는데 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너무 또 유명한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떠들썩하게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진짜 참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하려고 재무제표 공부하는 거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새록새록 회계 지식을 꺼내가지고 지금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깔끔 떨어지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회계만 공부하면 진짜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한데, 이걸 투자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바로 설명을 하니까 훨씬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순이익단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업이익으로 장사해서 잘 번 건 또 중요한데, 사실은 중간에 요즘에는 또 워낙 많은 다양한 회사들이 막 복잡해져가지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팀장이 이제 소개해 준 대로, 우리가 앞 시간에는 매출 원가율, 또 이제 판관 비율에 영향을 미쳐서, 영업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짚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영업이익 아랫도리에서 그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요소들. 또 장사를 해서 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외에. 그렇죠.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요소들만 제가 이제 따로 좀 제가 가정으로 예를 들자면, 가게로 생각해 보면 내가 회사 다녀가지고 버는 월급이 영업이익이라 치면 이제 그 외에 뭔가 재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빚이 있는데 뭔가 이런 것들, 그 외의 것들, 그건 영업 외인 거죠. 그렇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아주 간단하게 한 30초 만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업 수익은 매출이고,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 비용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가 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아랫단으로 가게 되면 영업 외의 수익과 영업 외의 비용이 있으니까, 영업 외의 수익에서 영업 외의 비용을 빼면 영업 외의 손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영업 외 수익으로는 이제 크게 나누면 금융 관련된 수익, 그리고 기타 수익이 있다. 금융 관련된 수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 같은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외의 비용으로는 마찬가지로 금융 비용과 기타 비용이 있다. 이자 비용 같은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영업 외의 손익을 더해주고,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해볼 지분법 손익을 더해주면 세전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을 해주면 이제 단기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18페이지에 제목이 재밌네요. 우리 단기순이익에 뒤통수를 시게 때리고 가는 복병들, 이제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 어떤 자식들인지 어떤 놈들이야 이거 볼 텐데, 대표적으로 손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형 자산의 손상, 무형 자산의 손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산의 가치가 장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손상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손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려면 손상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마다 모든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다 갖다 놓고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회계 감사만 1년 내내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상의 조짐이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만 손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솥을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어떤 경쟁 업체들에서 아주 좋은 신제품, 밥솥을 이제 많이 내놓고, 또 해외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값싼 밥솥이 많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밥솥 시장이 완전히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떨이로 팔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더 극단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PDP. 내비게이션 이런 거 만들고 잘 써놨는데 아이폰이 나온 거야. 맞아요. 이거 누가 사? 안 사죠. 안 사지. 안 사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밥솥 제조 설비가 우리 회사의 장부상으로는 한 50억으로 잡혀 있는데, 앞으로 이 설비를 계속 가동을 했을 때 50억 원 이상을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하고 회사가, 이 지금 밥솥 시장이 지금 너무 지금 안 좋다. 앞으로 개선될 조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손상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손상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밥솥 설비를 계속 돌려가지고 영업을 계속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네. 했더니 한 30억 정도 계산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설비를 그냥 바로 시장에다 내다 팔면 얼마나 받지? 이거는 고철값밖에 안 돼. 한 5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네네네. 차라리. 그래도 돌리는 게 낫다. 그래도 돌리는 게 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돌리면 그래도 30억이라도 벌 수 있으니 지금 내다 팔면 5억밖에 안 되니까 계속 돌렸을 경우에 우리가 최대한 벌 수 있는 게 30억밖에 안 되니 이 설비의 장부 가격은 50억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설비의 장부 가격을 30억으로 까자. 그러면 그 차액이 20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차액만큼을 손익계산서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유형자산 손상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상 비용을 우리가 그냥 손상차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가치평가를 해서 그 손상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무형자산이 뭐가 있냐면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이 있고 또 우리 이제 지적재산권 있잖아요. 뭐 특허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뭐 브랜드 사용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무형자산이고 우리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이 개발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신약 개발은 임상 1상하고 2상까지 투입되는 비용은 그냥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임상 3상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투입하는 돈은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자산으로 얹어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긴 썼어. 분명히 임상 시험한다고 돈을 무진장 썼는데 이 돈 쓴 게 그냥 돈 쓴 게 아니야. 임상 3상까지 왔기 때문에 신약이 최종적으로 개발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판매되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지출이야.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자산으로 잡아놔. 비용 처리하지 말고 하고 언제 비용 처리하냐면 모든 그 돈을 쓰고 자산으로 잡아놓은 것의 비용 처리는 돈을 버는 시점부터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할 시점부터. 그러니까 이익이 날 때, 뭐가 완성됐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 완료되어서 뭐 우리나라 식약처나 아니면 미국 FDA의 승인을 얻고 실제로 판매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회사가 정해놓은 뭐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일정한 기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임상 3상에 한 500억을 투입을 했어.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임상 3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임상 3상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자산으로 잡아놓은 이것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애매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거는 손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개발비 자산은 그냥 장부에서 지워버리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개발비, 이 자산, 손상. 개발비는 이제 무형자산이니까 네. 뭐 무형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해도 되고 뭐 개발비 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요렇게 발생되는 그 유무형자산의 손상 차손이 있거든요. 네. 이제 요게 가끔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무형자산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많이 하시죠. 무형자산 되게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말씀 네. 많이 드려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무형자산이면 다 좋나? 그거 절대 아닌 거예요. 무형자산 중에서도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이거는 감가상각도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500억이 그냥 빵이 돼. 그렇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맞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손상한다는 것도 참 이게 많이 이게 손상이 이거지. 회계사들 가가지고 이거 손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지금 이게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그냥 갑시다. 그러면 또 이제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엄청 싸우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옛날 이런 적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하이마트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어. 네. 벌어져가지고 뭐 종업원들하고 경영진하고 뭐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뭐 이제 새로 들어온 뭐 사람들하고 막 싸우니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마트의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하이마트에 인식되어 있는 그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업권을 까자. 그래서 그 영업권을 까자고 주장을 했다가 회사로부터 엄청나게 강력한 항의를 엄청나게 먹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솔직히. 그래서 옆길로 샜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9페이지에 이제 헬릭스미스 이제 바이오 회사죠.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헬릭스미스가 그 2019년 한 9월 10월쯤에 그 임상 3상 중에서도 이제 전기 임상이 있고 후기 임상이 있거든요. 이제 3상 그 1A 1B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상이 이제 초기 임상에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임상에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어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회계법인이 어쨌든 임상 결과가 안 좋으니 임상 3상에 투입했던 돈들을 다 개발비 자산으로 잡아놨을 거잖아요. 이걸 다 털자. 그때 회사가 이제 조금 미적미적 됐습니다. 금액이 크거든요. 그 금액이 한 800억, 700~800억 돈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비용으로 투입되면 그 회사 단기 순손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커져버리고, 자칫하면 자, 헬릭스미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는 이제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회계법인 쪽에서 이건 보수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임상 3상 들어가면서 투입을 했던 그 개발비, 자산으로 잡아놨던 개발비를 전부 다 털어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표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두 개입니다. 신물질. 그 VM202 DPN하고 VM202 그 PAD 요거 두 개인데 위에 게 이제 주력이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까지 한 3상에 649억 정도 들어갔고 2019년에도 127억을 넣어가지고 개발비 자산이 이제 그만큼 이제 쌓여갔겠죠. 이거를 이제 765억 원을 그냥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9년 말에 장부가액은 한 11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물질은 그 18년까지 한 53억 정도 개발비 자산으로 잡아놓고 2019년에는 더 추가된 돈은 없는데 요거는 다 털어버렸어요. 53억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총 이 개발비 자산 그 손상으로 처리한 금액이 818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손익계산서 표에 보시면 어차피 헬릭스미스는 매출은 안 나는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 하나 보고 가는 회사니까. 그래서 매출 44억이고 영업 손실이 417억인데 요 이제 개발비 손상 차손이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비용으로 818억이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818억이 영업이익 아랫도리에서 기타 비용으로 꽂혀 들어가 버리니까 단기 순손실은 영업이익의 한 2.5배 정도, 한 1,083억 정도 무지막지하게 이제 커지게 되었죠. 아마 그래서 이 헬릭스미스가 이때 이제 자본도 좀 줄고, 잠시까지는 아닌데 자본도 좀 줄고, 아마 그때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들어갈 위기 그 상황에까지 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아마 증자를 했을 겁니다. 증자를 하면서 그 헬릭스미스의 이제 김선영 대표가 한 1, 2년 전에 한번 증자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2, 3년 동안은 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주들을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증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욕도 많이 먹고 시달린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그 임상을 안 하려고 했겠어요.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난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업이익이 아니고 손익으로 내려올 때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재미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스킨앤스킨이라고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요. 제가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영업 손실이 한 60억인데 그 단기 손실이 한 278억 정도 났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뭐가 있었길래 단기 순손실이 크게 났나 보니까 기타 비용에 무려 이제 221억이 잡히는 겁니다. 추적을 해봐야죠, 이제 영어로.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서 기타 비용을 뒤져보니까 기타 비용에 들어가 보니까 뭐 유형자산 손상차손 한 67억. 근데 기타 대손상각비로 145억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쫄래쫄래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타 대손상각비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재무제표 주석을 막 뒤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매출 채권의 손실 충당금이 설정돼 있고 미수금의 손실 충당금이 설정돼 있는데 불법 행위 미수금으로 145억이 있고 손실 충당금으로 145억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가 설정한 그 불법 행위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 중에 누군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회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그 돈을 받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불법 행위 미수금으로 잡아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별로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잡아놓고 그냥 다 손실 충당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충당금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지? 이거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건데 싶어서 이렇게 옆에 이제 이렇게 별표 찾아가 보니까 주석에 작년에 회사의 이제 전 고문이 마스크 유통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회사 자금을 횡령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 유명한 옵티머스 펀드의 뭐 상환 자금으로 유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문은 이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양반이 145억을 횡령을 했으니 받아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받아낼 도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회계상으로는 불법행위 미수금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무후무한 계정으로 지금 처리를 해놓고 이런 거 대표님도 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불법행위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처음 그냥 회사에서는 그냥 미수금이라고 하고 살짝 뭐 가려놓고 근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큰 사건이고, 더군다나 이제 옵티머스 건이고, 우리들은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태 앞에 불법행위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구나. 미수금 중에서도 이거는 불법행위다. 네, 그렇죠. 억울하다, 이건 억울하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 미수금이다 그러면서 손실 충당을 다, 의미가 없죠. 잡아놓고 바로 손실 충당으로 지금 제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지금 그 회사 영업 손실 대비해서 단기 순손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스킨앤스킨 뭐 주주분들 이거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알 수가 없고 어차피 재무제표가 나와서 알 수밖에 없는데 뒤늦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회사가 영업이익 대비해서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깨졌는가, 이유가 뭔가, 또 기타 대손상각비라는 게 뭐고, 무슨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었는가,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죠. 네. 상각한다는 얘기 하는 게 참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첫 회 영상 제일 첫 페이지에서 제시했던 그 CS 윈드의 손익계산서고요. 그때 1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 2020년도 단기 순이익이 표에 보시면 336억인데 이 단기 순이익이 다 귀속이 있더라. 그래서 309억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이고 27억은 비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국말은 분명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배기업 소유주, 비지배기업. 자, CS 윈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숫자라든가 이런 걸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이 있네요. 자, CS 윈드가 있습니다. 여기 주주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효석이하고 수원이. 효석이하고 수원이 이 두 사람이 여기 주주입니다. CS 윈드의 주주입니다. 근데 CS 윈드는 밑에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CS 베어링이라고.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한 60% 정도 되면 CS 윈드는 지배 기업이 되고 CS 베어링은 종속 기업이 되거든요. 지배 종속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지배 종속 관계가 되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 CS 베어링은 CS 윈드가 지배 기업이고 CS 베어링 자체는 종속 기업이 되고 이 지배 기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주주가 두 사람뿐이니까 효석이하고 수원이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효석이하고 수원이는 지배 기업 소유주입니다. 지배 기업의 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CS 베어링의 나머지 지분 40%는 또 다른 주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봉이하고 땡초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비지배 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CS 베어링에 대한 이 구조에서 달봉이하고 땡초는 비지배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회사 간에 서로 간의 내부 거래는 없다는 가정하에 연결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연말 결산을 했더니 CS 윈드는 순이익이 70만 원이다. 순이익이. 그 다음에 CS 베어링은 순이익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연결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두 회사 간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합치면 됩니다. 원래는 좀 빼줘야 되는데 그건 원래는 이제 내부 거래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CS 윈드 순이익 70만 원 더하기 CS 베어링 그 순이익 50만 원 해서 120만 연결 단기 순이익은 120만 원이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CS 베어링이 창출한 50만 원의 순이익 중에서 CS 윈드의 것은 60%인 30만 원만 CS 윈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50 중에서 그 40%인 20만 원은 달봉이하고 땡초 몫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인 효석이하고 수원이는 이 지배기업 소유주인 효석이하고 수원이가 주장할 수 있는 순이익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CS 윈드가 스스로 창출한 70에다가 더하기 CS 베어링 지분율 60%를 가지고 CS 윈드가 땡겨온 30, 그거 두 개를 합친 100에 대해서 효석이하고 수원이가 100은 우리 주주들 몫이야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달봉이하고 땡초가 가져가는 그 20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비지배주주, 다시 말해서 달봉이하고 땡초한테 귀속되는 순이익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이제 요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CS 윈드가 발행 주식 수가 100주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CS 윈드의 연결 단기 순이익이 120이니까 120 나누기 발행 주식 수 100주를 하니까 12,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배주주한테 귀속되는 그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 주식수 100주를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 1만 원. 이게 CS 윈드의 그 주당 순이익이 된다는 거죠. 120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이 중에서 20은 달봉이하고 땡초한테 귀속되는 순이익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CS 윈드가 100주를 발행했고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이 100이기 때문에 100만 원 나누기 100주를 해서 만 원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CS 윈드를 다 들고 있고 CS 윈드가 CS 베어링을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100%니까. 그렇죠. 100% 가지고 있으면 뭐 완전히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자회사 중에서 뭐 딸봉이랑 달봉이와 땡초가 얘네들이 끼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CS 윈드를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어도 이만큼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를 계산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재무상태표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교육을 할 때 왼쪽에 자산 놓고 이제 부채 자본 놓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성립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본은 이제 순자산이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니까.
그럼 이제 CS 윈드의 연결 이제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재무 상태표입니다. 네, 재무 상태표로 넘어가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다. 그래서 뭐 자산에는 뭐 현금도 있고 매출 채권도 있고 재고 자산도 있고 무형 자산이 있고 부채는 이제 매입 채무, 회사가 필요한 이제 원자재 같은 거 사왔을 때 매입 채무,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또 장기 차입금, 또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뭐 이런 게 있고, 자본에 보시면 자본이 4,435억 원인데 이것도 나눠놨습니다. 아하. 지배기업 소유주한테 귀속되는 자본이 있고 비지배주주한테 귀속되는 자본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손익계산서와 똑같습니다. 약간 이건 조금 더 이제 회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 회계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여기서 설명드리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머리가 이제 어질어질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총계도 지배기업 소유주, 그러니까 효석이하고 수원이가 주장할 수 있는 자본의 값이 있고 달봉이하고 땡초가 주장할 수 있는 그 자본의 몫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배기업 그 귀속 자본의 숫자가 엄청나게 크고 비지배주주 자본의 숫자가 좀 작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 탑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2020년도 말에 그 자본 총계를 보시면 지배기업 소유주 자본 몫이 한 2천억 정도 되죠. 이 비지배 주주 몫도 작지가 않습니다. 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탑 엔지니어링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 회사 중에 그 파워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회사 이익, 뭐, 외형 사이즈도 크고, 뭐, 회사의 이제 여러 가지 매출이나, 회사의 이제 전체적인 자산이 탑 엔지니어링 못지않게 이제 큰 회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탑 엔지니어링이 그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 남짓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종속기업으로 예. 왜냐하면 30%만 가지고 있더라도 나머지 주주들이 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더라면 자기가 충분히 이제 지배주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SK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나 많은 계열사들 지분을 20몇 %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배 종속 관계로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탑 엔지니어링의 시총이 한 1,4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PBR 계산할 때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PBR 계산할 때 시총이 1,470억이니까 자본이 얼마지? 3,495억이네? 그러면 얘네 PBR은 0.4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1,470억이면 지배기업 소유주 자본 몫을 보니까 2,079억이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0.7. 요게 이제 맞는 PER이든 PBR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그런 자본이나 그렇죠. 이익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갑자기 너무 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소중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알찬데요? 이거? 너무 알찬데요? 알차다고? 네. 그래? 너무 알찬데요? 난 마음에 안 드는데. 왜요? 더 좋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근데 어쨌든, 막, 콩짝콩짝 하니까 훨씬 더 재밌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요?